예, 그 첫 번째 시간하고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IT 시대가 DT 시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가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로 넘어갔는데 IT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좀 정확하게 생각은 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 그게 확대가 된 게 DT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IT 그러면은 뭐 그냥 컴퓨터 있으면 IT 아닌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까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IT의 핵심은 디바이스가 아니고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원이 큰 게 두 개가 있죠, 가운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확대된 게 데이터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뭡니까? 인포메이션을 잘 다루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쉽게 다루도록 도와주는 기술 중에 컴퓨터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측 하단의 작은 원이 컴퓨터 공학인데 컴퓨터 공학하고 인포메이션이 보통 겹치죠. 그게 C라고 적어놓은 부분인데 뭐 PC, 스마트폰, 컴퓨터용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모바일 앱, 우리 회사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드는데 이제 그런 거가 C에 들어가는데 컴퓨터 공학이 전혀 없는 것도 IT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D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인쇄술,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술. 그리고 여기 외국어대학교 도서관에 가보시면 그 많은 책이 잘 분류되어 있죠. 그냥 쌓아두면 못 찾잖아요. 분류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찾아가서 잘 빌려오고 그 도서정보학 엄청난 IT 기술이에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종이로 적고 했었어도 엄연한 IT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컴퓨터 공학 공부를 안 했는데 난 공대를 안 나왔는데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컴퓨터라는 거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IT라고 하면 컴퓨터가 좀 쓰이는 C 보통 저게 많겠지만 컴퓨터가 없는 D도 있고요. 근데 저 IT가 DT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DT가 돼버리면 컴퓨터 없이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E라고 할 부분은 제가 마땅히 적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왜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B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IT가 DT로 확대가 됐고 그중 DT가 되면은 컴퓨터 없이 하긴 좀 어렵다. 그래서 E라고 하는 파란색 저 부분은 좀 많지 않다라는 거고 이제 그 DT를 우리가 컴퓨터 공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릴게요. IT의 역사는 여기서까지 갑니다. 사실.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1455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직지가 훨씬 더 먼저 나왔죠. 그리고 그 실물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앞선 게 있죠. 무슨 경 해가지고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대충 기억은 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금속활자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한 우리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 내용은 뭐냐면 구텐베르크가 우리나라 기술을 베낀 거다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뭐 사실 우리가 먼저 저런 기술을 만들었냐 유럽이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어디다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IT 기술을 그 좋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을 우리는 이 인쇄술 기술을 어디다 썼냐면 조선왕조 실록을 내부를 복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4개 창고에 보관하는 데 썼어요. 데이터 백업에 썼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럽 애들이 더 잘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유럽이 동양을 제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600년 전에는 유럽은 되게 동양에 비하면 좀 미개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불러주고
유럽은 오랑캐라고도 안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뭐 남극에 사는 펭귄처럼 좀 되게 미개하고 막 좀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당나라의 한간이 배를 이끌고 알래스카를 먼저 발견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뭐 없길래 그냥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럽이 훨씬 미개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양을 역전한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동양의 왕하고 서양의 왕이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그 사람의 권력을 잡는 정당성이 내가 앞에 있던 왕의 장남이야. 그럼 끝나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처럼 네가 왜 왕이야? 내가 앞에 왕의 장남이야. 그래 안 물어볼게. 네 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고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못 보여주면 암살당해요. 그래서 내가 뭐 천민 출신이고 누구 아들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계속 왕노릇 타는 거고 능력을 못 보여주면은 너 내려와. 더 능력 있는 애 많아. 이렇게 서양은 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왕들은 뭐 페르시아 거든 어디 거든 좋은 거 있으면 다 어떻게든 가져와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문화도 좋은 건 가져다 쓰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암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능력을 못 보여줘가지고 야 너 고만해야겠다. 너 내려와라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긴 싫으니까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어쨌든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국교로 하면은 내가 살겠다. 그래서 국교로 인정하고 대신에 그 종교 수반들한테 대신에 이제 그 하느님이 로마 황제를 인정해 준 것처럼 좀 그렇게 교리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발하게 뭘 써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부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 권력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중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종교가 부패하다 보니까 막 면죄부 같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죄를 지어도 돈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뭐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였는데 라틴어가 매우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만 읽을 수 있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자기가 분명히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그 부패한 신부들이 하는 말만 믿고 그냥 면죄부 뭐 그런 말 있는가 보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보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었던 독일어로 그걸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걸 번역된 그걸 읽어보니까 면죄부 그런 말이 없거든. 사람들이 속고 살았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필사 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게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더딘 거야. 근데 구텐베르크의 기술하고 그게 만났어요. 그래서 독일어판 성경을 계속 찍습니다. 그 유럽 전역을 퍼뜨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니까 면죄부 같은 건 없거든. 속은 거지. 종교개혁, 르네상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쇄술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은 정보를 보관하는 데 썼지만 유럽 애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IT입니다. 컴퓨터 없죠. 뭐 엑셀도 없잖아요, 이거. 근데 엄연한 IT예요. 엄연한 IT.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어쨌든 이렇게 쭉 가다가 PC가 보급되면서 IT가 더 확대된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197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집에 컴퓨터가 있다는 건 집에 비행기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거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근데 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더 수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ICT로 확대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이 빌 게이츠가 1994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인터넷 이거는 애들 장난이다.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랴부랴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윈도우 OS에 껴서 팝니다. 그게 이제 약간 독점 행위처럼 돼서 뭐 처벌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IT 시대가 ICT 시대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각자가 다루던 인포메이션이 서로 공유가 되고 이메일 주고받고 뭐 이거 봐라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제 확대가 된 거죠. IT가 ICT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결국 웹페이지잖아요. 뭐 네이버 웹페이지 이런 그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웹 1.0에서 2.0으로 넘어가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웹 1.0은 어떤 시대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 웹페이지에 막 유용한 정보를 올려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와서 보기만 하는 거야. 이게 웹 1.0이에요. 근데 2.0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오셔서 댓글을 달아. 리플을 달고 좀 지워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달고 뭐 내가 더 잘 쓸 수 있으면 자기 글도 쓰고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사람하고 소비자하는 사람이 섞여버립니다. 이게 웹 2.0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 익히 하시는 SNS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페이스북이니 그런 뭐 SNS까지 얘기 안 하도 뭐 리플 달고 이런 것도 다 이런 세상이에요. 웹 2.0 뭐 3.0 4.0 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냐면 2.0이 되니까 웹페이지 상의 정보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터넷상에 정보를 많이 올리셨죠. 뭐 저기 자기 팀장 뭐 팀장 욕하는 글도 올렸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뭐 유용한 데이터죠.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요즘에 M2M IoT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예, 그냥 왜 컴퓨터 공학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막 되게 인기를 끌고 기대를 받다가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이름을 싹 바꿔서 이제 왜 좀 개명 자주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유비쿼터스 뜻은 뭐 세상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고 M2M은 머신 투 머신, IoT는 인터넷 오브 띵,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건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온도계를 보고 몇 도네 딱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센서를 보고 기록을 하는. 근데 M2M IoT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2M 같은 경우에 산불 감시를 위해서 지리산 어떤 일대에다가 개당 한 500원 하는 지급이 같은 센서를 한 5,000개를 뿌려버려요. 그럼 그 중에 1,000개는 뭐 두더지한테도 먹히고 뭐 나무 잘못 걸려서 신호를 못 보내주고 하는데 나머지 3,4,000개는 신호를 줘요. 그런데 신호를 계속 줘요. 그 대부분 쓸모없는 건데 그 상태를 만들면 놓치지 않고 뭐 산불이 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대량의 센서를 뿌려가지고 사람 없이도 그런 센서들이 데이터를 뿜어내는 이게 M2M IoT입니다. 사람이 개입할 때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아지죠.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게 오잣동이야 그럼 꺼버리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경보가 울렸는데 뭐 부기장이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사고 났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오류든 뭐든 신호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맵 2.0 시대에 SNS에 올려주는 이 데이터가 한 축이고요. 이게 또 한 축이에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소스라는 게.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상황이죠?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수고를 안 해도 데이터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그 얘기예요. 아파 얘기. 많은 센서, 저가의 센서를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은 건전지도 오래 가고 수명이 닿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뭐 가서 교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산에다 5,000개를 뿌렸는데 그게 뭐 몇 개 건전지가 다 되면 좀 이따 또 뿌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IoT가 활성화될수록 데이터가 대폭발합니다.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가 되게 편리해지고 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오라클 시스템이 되게 비싸거든요. 거기에다 막 상당한 돈을 지불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은 데이터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데도 돈이 들고 그 유지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아마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쓰신 만큼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시아는 싱가포르에 그런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한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DB가 따로 없고요. 우리 데이터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 같이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최근 핸드폰 사보면 뭐 자꾸 뭐 클라우드 백업을 받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예 했더니 뭐가 막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게 그 삼성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지금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핸드폰 잃어버리시면 그거 다시 받으면 대부분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그렇게 좀 편리해지고 좀 싸지고 그냥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졌죠. 데이터 저장하는 게 쉬워졌고 싸졌죠. 요 정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SNS, M2M, IoT 같은 기술로 데이터가 많아졌고 데이터 저장이 쉬워졌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여러 가지로 발달했고 이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IT가 DTC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조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이런 기술에 대해서까지 막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배우는 그냥 불러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작가한테 컨셉 주고 시키면 되죠. 뭐 조명 감독 불러 쓰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어떤 영화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기술은 업체를 쓰시거나 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흐름이라는 전체 틀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컴퓨터 공학을 모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스마트폰 잘 쓰시잖아요. 컴퓨터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미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게 뭐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빅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IT가 DT로 확대됐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게 빅데이터가 아니고 올 데이터, 모든 데이터, 사람이 거르지 않은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다라는 뭐 그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실제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적인 얘기. 여기서부터는 좀 덜 졸리실 텐데 실제적인 얘기. 빅데이터가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야구만큼 성과를 내는 분야는 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징이 분명히 팀 스포츠지만 선수들 개개인이 좀 독립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번 타자가 타석에 있는 순간 걔가 아무리 답답해도 4번 타자가 가서 너 내려 내가 찍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삼진을 먹든 병살 치든 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익수한테 공이 가면 아무리 자익수가 뛰어난데 거기까지 뛰어가서 잡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축구는 그렇지 않죠.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날고 기고 해도 아르헨티나 팀에서는 덜하죠. 그러니까 조아라든지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는데 야구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선수의 승리 기여도를 따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좀 들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만큼 빅데이터가 성과를 내는 분야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난 30년간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되는데요. 크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빅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스포츠 경기 내에서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선수냐, 그러니까 팀 승리에 더 도움되는 선수냐, 팀이 어떻게 이기느냐, 뭐 이런 좀 이렇게 이렇게 미세한 부분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 있고, 좀 경기보다 좀 큰 범위의 뭐 레저, 관광, 여가, 스포츠 트렌드,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더 좋아하느냐, 여가 시간에 뭘 할 거냐 이런 걸 예측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접근이 다릅니다. 우회 같은 경우에는
경쟁팀이 안 쓰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다 아는 방법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 같은 팀이 남들이 안 쓰는 방법을 찾아내면 돈 많은 보스턴이 따라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반면에 밑에는 좀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특이한 방법을 하면 남들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IoT, M2M을 적극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선수들 몸에 센서를 달아서 뭐 동작을 다 인식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SAP 같은 회사는 축구 영상만 주면 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걸러내요. 좀 그런데 밑에는 SNS를 많이 써요. 인터넷상의 데이터.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사나 기호가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메이저리그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나 위에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박상현 교수님 의뢰를 받아서 했던 요 작업은 이런 트렌드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분 유명한 분이죠. 뭐 이분이 이제 선수들이 훈련하거나 경기하는 거를 매 눈으로 관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구 분야에 거의 뭐 80년 가까이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이분이 뭔가를 관찰해서 메모를 하고 뭐 훈련이나 선수 기용에 쓰시죠. 뭐 이거 되게 뭐 열심히 하시죠, 분명히. 이분이 하는 거는 IT일까요, DT일까요? 그쵸? 예. 예, 뭐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야구 훈련 중에, 야구 경기 중에 막 엄청난 데이터, 뭐 사람 한 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14GB인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 100MB든 10MB 그걸 해서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SK 와이버즈 시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다른 팀들이 IT를 완벽하게 못할 때 이분은 IT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왜 성과가 안 나냐면 다른 팀들은 DT를 막 시작하는데 아직도 IT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면 그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30개 팀 모두 DT를 하고 있다. 예,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을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빌 제임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전 갔다 왔다가 그냥 요즘 말로 루저였어요, 루저. 취직이 안 돼가지고 통조림 공장, 그것도 주간 경비원도 아니고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그냥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으면서 다 적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걸 몇 년 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야구 기록이라는 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 의학 정보, 의학 지식이 의사들만 다루죠. 막 우리끼리 토의해서 이게 더 낫겠다 얘기해봐야 안 받아주죠. 법률 지식도 율사들,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루죠.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이게 맞는 것 같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 입법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야구 기록도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루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대다수의 야구 팬들은 그냥 그런 것보다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건 난 뭐 알 바 아니고 그냥 열심히 적었어요, 자기가. 근데 여러 가지 좀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기존에는 수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야수의 수비 능력을 평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수한테 땅볼이 100번이 갔는데 그중에 95번을 처리했고 5번을 놓쳤다. 그럼 수비율은 95%예요. 그러니까 수비율이 높은 선수가 낮은 선수보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다.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라든지 야구 기록을 다루는 소수 그런 기록원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빌 제임스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만약에 어떤 유격수가 수비 범위가 되게 좁아. 그냥 그 자리에만 딱 서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거만 확실하게 처리하고 조금만 옆으로 가는 건 그냥 뭐 처리도 안 해. 그럼 수비율이 1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팀 승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레인지 팩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념을. 그래서 지가 만든 거야, 그냥.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잡은 아웃수를 이닝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뭐 에러를 몇 번 더 했냐 이거는 세지도 않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수비했느냐, 수비 범위가 넓으냐, 이거를 쭉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걸로 수비수를 평가하는 게 더 낫다라고 무려 통조림 공장 야간 경비원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77년에 30년 전에 책을 내요.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베이스볼 어브스트랙트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이 70권이 팔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보통 경우는 좌절할 텐데 이 사람이 우와 70건이나 팔렸다. 무려 70건이나 팔렸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요. 그 다음에 300건이 팔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300건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빌 오크렌트라고 하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이 사람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 이제 기고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그 3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읽고 감명을 받아. 이게 야구의 미래다. 그래서 빌 제임스랑 서신 교환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미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편집장한테 이걸 기사를 실어야 된다. 편집장이 그 빌 제임스가 누구냐? 통조림공장 야간 경비하려고 뭔 소리야? 근데 이 빌 오크렌트가 2년 동안 설득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뭐 편집장님 뭐 아침 드셨습니까? 뭐 빌 제임스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근데 빌 제임스 2년 동안 설득하니까 편집장에 그냥 한번 실어줬어요. 근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확대돼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이버 매트릭션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거 시조인데 사실 세이버 매트릭스란 말은 빌 제임스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이게 1971년에 명예전당에 도성관이 있대요. 여기에 16명 야구 여러 팬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협회를 이상한 협회를 만들어요. 소사이어티 포 아메리칸 뭐 베이스볼 리서치 이게 줄여서 SAB야.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인데, 그러니까 야구 기록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자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분석하고 계산하는 걸 우리는 그냥 받아만 먹지 말고 우리도 의견을 내고 뭐 맞든 틀리든 우리도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단체가 생겼는데 이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오타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뭐 TV 보시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그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는 베개랑 결혼한 막 그런 오타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빌 제임스의 출연 이후로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세이버 매트릭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전문가한테만 야구 기록을 맡기지 말고 내가 야구를 한 적이 없더라도 뭐 내가 의견 내면 뭐 어떠냐, 틀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978년 9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 오크랜드가 또 많은 일을 해요. 이 사람이 뉴욕에 살았는데 1980년대 초에 필라델피아 필리스 팬들하고 이제 로티세티라고 하는 프랑스 요리점에 모여서 판타지 베이스볼을 즐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종이로 나 같으면은 뭐 우익수는 뭐 시카고 컵스에 누구, 자익수는 뭐 저기 뭐 오클랜드에 누구, 얘들을 뽑겠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냥 약간 올스타 팀처럼 적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뽑은 애가 안타를 치면 2점, 뭐 홈런을 치면 4점 이런 식으로 그 점수 정해준 약속대로 꽂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모여서 야 내가 뽑은 선수들이 다 홈런 쳤어. 그래서 나 500점이야. 내가 1등이야.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놀이냐면 내가 오클랜드 감독을 하면 나 월드시리즈 우승시킨다 뭐 이러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적는 이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거의 전형인 게임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룰을 만들어서 그냥 종이에 적은 거예요. 종이에.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가 뭐예요? PC가 보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 게임화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즐기던 사람들 중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억지로 방송에 냈어요. 전국에서 야 그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왜 보면 우리나라 뭐 LG 트윈스 게시판에 보면 뭐 막 라인업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감독이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큰 인기를 끕니다. 1980년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 게임은 이런 식이에요. 선수들의 사이버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을 몇 명 뽑아버리면 연봉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남들이 가치를 아직 모르지만 실제로 경기에서 성과를 내는 선수들을 많이 뽑아야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름값 위주로도 뽑고 뭐 자기 고향 같은 사람들도 뽑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세이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뽑는 게 성과가 제일 좋은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세이버 매트릭스가 앞에서 말한 그런 그 야구 통계학일 수도 있고 뭐 야구를 해석한 여러 가지 방법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이 환타지 베이스볼 세계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가지고 선수를 뽑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거를 무시했죠.
그거는 니들이 야구를 모르는 니들끼리 그냥 놀 때 얘기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무슨 세이버 매트릭스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넘어갔냐면 1980년 초에 그 샌디 웬더슨이라고는 예비역 해병대 장교이자 이제 샌프란시스코 변호했던 사람이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재정 자문을 맡습니다. 이 사람이 에릭 워커라는 사람이 세이버 매트릭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얇은 책자를 냈는데 이 책 제목이 불길한 인루수. 불길한 인루수라는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해요. 출루율이 중요하다.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출루를 못하는 타자는 재앙이고 안 죽고 살아나가는 타자는 좋은 선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타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타율, 홈런,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3할에 30홈런에 100타점이 MVP고 뭐 이러던 시절이래요. 근데 뭐 출루율 그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앤더슨이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이 마이너리그를 이거 기준으로 재편합니다. 출루율이 어느 이상 안 나온 선수는 위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작 메이저리그에 선수를 올리면 선수들이 출루율이 높은 것보다는 타율이 높고 홈런 하나도 더 치는 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자꾸 그런 야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의 어떤 이런 생각이 실제로는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클랜드가 부자 구단이었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래서 뭐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이 뭐 저기 잘하는 선수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 실제 그때 우승도 몇 번 하던 시절이고, 그런데 이 구단주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매각되면서 거지 구단이 돼요. 거지 구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다음에 이제 이 앤더슨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빌리빈이에요. 빌리빈이 그걸 보고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단장이 돼서 이때 이젠 우리가 저런 출루율 중심 야구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영화 머니볼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딱 단장을 맡았을 때 하필이면 제이슨 지암비, 자니 데이먼, 이스링 하우스의 마무리 투수인데 그냥 다 잃어버려요. FA가 됐는데 잡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팀이 누가 봐도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출루를 중시하는 기준으로 남들이 버린 선수도 데려오고 뭐 출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른 어떤 그러니까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진을 못 잡더라도 포부를 안 주는 투수가 좋다 뭐 이런 기준으로 잡아오고 해서 그게 머니볼 1.0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2000년 초반에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하고 20연승 달성 최고 기록을 세웠죠. 올해 클리브랜드 2루 깨버렸는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빌 제임스가 열었던 야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야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현실세계에 적용된 거예요. 오클랜드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클랜드처럼 가난한 구단이나 어쩔 수 돈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돈 많은 구단은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대세였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또 이 중요한 존 헨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헤지 펀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벌었냐면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그 상식하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이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불안한 회사인데 그냥 드라이하게 데이터를 봤더니 건전한 회사 거길 투자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플로리다 마린스를 인수해서 이 세이버 매트릭스 철학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발발로 대실패를 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던 차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매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플로리다 마린스를 매각하고 레드삭스를 사요. 그리고 단장을 바로 해고합니다. 그게 4월 달에. 그리고 그 빌리빈 단장을 모셔오려고 1년을 기다려요. 시즌이 끝나야 모셔올 수 있으니까. 단장이 없는 상태로 그 시즌을 그냥 버려요, 그냥. 그리고 시즌이 끝났을 때 빌리빈한테 역대 최고 오퍼를 합니다. 너가 오클랜드라는 돈 없는 구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난 돈도 있으니까 여기 오면 우승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영화상의 그림인데 빌리빈이 물론 딸이 오클랜드 쪽에 산 것도 있었지만 내가 돈 많은 구단에서 꿈을 이룬 것보다 이런 열악한 데서 이런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철학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남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단장을 뽑는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 28살의 테오 앱스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야구는 한 적도 없어. 그냥 법대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을 기다렸는데 빌리빈이 거절하니까 그 당시에 이런 철학의 야구로 유명한 단장이 그 클리브랜드의 리카르디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도 이제 적은 돈으로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저 거절하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단주가 그래 네가 해봐. 그래서 테오 앱스타인이 28살에 단장이 돼서 야구 선수를 해본 적조차 없던 테오 앱스타인이 아시잖아요. 2004년에 우승했죠. 밤비노의 저주를 86년 만에 깨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카고 컵스로 넘어가서 작년에 염소의 저주를 108년 만에 깨고 또 우승을 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휴스턴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 연속 100패 이상 나간 30개 팀 중에 최하위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 시청률이 0.02%가 나와서 시청률이 0%로 짓게 된 그런 형편없는 팀이었는데, 르나우 단장도 세이버 매트릭스를 좀 심하게 쓰는 단장이에요. 비판을 많이 당하는데 4년 동안 리빌딩을 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나이글스 리빌딩만 뭐 20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 제임스는 이제 보스턴의 고문이 됐고요. 1970년에 빌 제임스한테 시작된 그런 것이 이제 30년 만에 현실이 된 거고, 이제서야 메이저리그 이게 당연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야구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 중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중요한 일부분의 인포메이션을 다뤄왔는데, 그 방대한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의견을 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게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거 가지고 선수를 기용해봤더니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허용했고,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단순히 우리나라 프로야구보다 뭐 야구를 잘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통조림 공장 야간 경비원의 이런 철학도 받아들여주는 어쨌든 그런 개방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DT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어떤 그러면 제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드릴게요. 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오클랜드라든지 피츠버그 같은 돈 없는 구단이 이게 이런 흐름이에요. 다른 구단은 중요한 데이터인지 모르고 있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팀을 운영해서 성과를 내요. 그럼 양키스가 따라해요. 계속 그런 흐름입니다. 자, 어떤 흐름이냐면 출루율이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는데 오클랜드는 알았어요. 오클랜드를 성과를 냈더니 2005년에 되니까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오클랜드가 그때부터 꼴찌란 거고, 그 다음에 수비 시프트가 중요한 거를 템파베이라든지 피츠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내요. 특히 피츠버그가 그거를 써서 20년 동안 그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많은 최초의 팀이었는데 21년 만에 플레이오프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어떻게 했냐면 그 수비 시프트 야구를 하기 위해서 땅볼을 유도하는 투수들로 선발진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싱커나 이런 투심 같이 떨어지는 구질로 내야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정상 자리에 있었으면 유격수와 땅볼이 될 게 수비 시프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심하게 걸면 그게 안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막 되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만한 애들은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좀 고분고분한 선발 투수로 해가지고 그 되게 오래 걸린 거죠. 그리고 피츠버그가 포스 프레이밍의 중요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를 다른 팀은 모를 때 이 팀은 찾았다는 거. 그게 뭐냐, 우측 하단에 이건데, 포스 프레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재작년에는 야스마니 그랜달이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낸 능력의 7%야. 그러니까 100개 중에 볼인데 얘가 이 미트지를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든 게 플러스 7%고,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버린 게 마이너스 1%. 그 두 개 합치면 플러스 6%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볼을 보통 130개 던지니까 볼을 스트라이크로 7개 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홈런 하나 더 친 것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다른 팀은 몰랐는데 이 몇 개 팀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러셀 마틴이 이제 타격 성적도 별일 없고 도루 저지율도 낮고, 그런데 피츠버그가 그 가치를 알고 돈도 없는 팀이 3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과를 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또 다른 팀이 다 따라해요. 자, 그 다음에 오클랜드가 혁신을 많이 했는데 하도 많이 따라하니까 성과를 못 내다가
2.0은 또 뭐냐? 이걸 알아내요. 수비 시프트 야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그러니까 땅볼 유도하는 투수들로 선발진이 이제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를 던져도 공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찬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덜 떨어지니까 플라이볼 피처였잖아요. 박찬호 볼을 치면은 이제 외야 플라이가 많았죠. 그래서 박찬호가 사실 다저스에 남았으면 성과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일본 야구나 한국 야구는 타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깎아치게 만들어요. 레벨 스윙. 그러니까 플라이볼보다는 땅볼이 낫다. 그래서 스윙을 위에서 밑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타자고 골프 스윙을 하는 타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플라이볼이 나니까. 그런데 오클랜드가 뭘 찾아냈냐면 떨어지는 볼에는 골프 스윙이 약인 걸 찾았어요. 예, 그러면 공은 떨어지는데 스윙을 걷어 올리니까 라인 드라이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은 어퍼 스윙하는 타자들은 다 방출하고 버리고 했는데 오클랜드가 그런 애들만 주워와가지고 또 플레이오프를 몇 년 가요. 그게 머니볼 2.0이에요. 그래서 오클랜드가 또 갑자기 플레이오프로 가니까 딴 팀들이 쟤네 또 뭘 한 거야. 그래서 또 따라해요. 그러면 또 컵스는 또 뭘 했냐면 수비 시프트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걸 또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카고 컵스 선발진 아리에타나 레스터처럼 강력한 투수도 있잖아요. 투수의 구위가 강력할 때는 타자들이 치고 싶은 대로 못 쳐. 그러니까 빗맞기 때문에 그냥 시프트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찾아내서 또 그렇게 해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이 많은데 요지는 뭐냐면 다른 팀들은 중요한 일 모르고 있는 거를 어떤 팀이 찾아내서 그걸로 성과를 내요. 지금 보시면 휴스턴은 그 뭡니까 벌랜더를 잡고 다저스는 그 누굽니까 다르비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다르비슈가 1차전하고 뭐 아니죠. 2차전하고 7차전에 나올 때 3차전 7차전 나올 때 마치 다르비슈 인터뷰를 할 때 상대 타자들이 내가 슬라이더를 언제 던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휴스턴이 다르비슈의 약점을 알아버린 거예요. 찾은 거고 다저스는 그걸 모르는 거고 그게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한 1년 지나면 그 언론에 나와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계속 그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남의 일처럼 보이실 텐데 여기서 사실 중간에 요 판타지 베이스볼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다양한 해석을 진짜 프로팀에서 매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수많은 야구 팬들이 판타지 베이스볼이라는 공간에서 선수를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하는 건 부담이 없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판타지 베이스볼 게임에서 어떤 선수가 갑자기 부상하잖아요. 2년 뒤에 실제로 유명한 선수가 돼요. 그게 추신수였어요. 그러니까 추신수가 시애틀에서 클리브랜드로 갈 때 아직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 미국에서 판타지 베이스볼을 한 사람들이 무조건 추신수를 뽑는 거야. 라인업에. 그러니까 추신수가 몸값은 낮은데 출루율도 높고 이러니까 실제로 2년 뒤에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성과를 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 그래서 판타지 베이스볼 세계에서 어떤 선수가 뜨는지를 보면 그 선수가 2년 뒤에 진짜 떠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이거 절대 회사 홍보는 아니고 우리 회사가 판타지 베이스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드래프트 DNA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앱스토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시라는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12년 전부터 아마추어 야구팀 5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그 선수들 주전 경쟁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리그 경기 기록하고 뭐 감독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져와서 누가 더 잘하는 선수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주전 경쟁을 하고 뭐 이걸 해서 저희 팀이 뭐 10년 연속 플레이오프로 갔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게 막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에서도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판타지 베이스볼 같은 게임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가지 얘기인데 이 사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쭉 흐름을 얘기해 드렸는데 전체 데이터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띄워놓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이우민 선수라고 생각해요. 롯데자이언츠.
이승하 선수였죠. 이승하 선수. 이름을 바꿨죠. 이 선수가 그 수비에서의 기여도가 엄청나요. 근데 요 최근 2년 사이에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게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런 세이브라고 해서 이 선수가 다른 선수였으면 아웃될 거를 안타가 될 거 아웃으로 잡아내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보면 시카고 컵스 우익수가 헤이워드가 되게 좋은 조건의 단연 계약을 했는데 타격 성적이 형편없거든요. 수비 실력만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수의 승리 대체도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그 선수가 리그 평균의 선수보다 걔 때문에 팀이 몇 승을 더 했는지 계산할 때 수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메이저리그.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 이우민 선수가 수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타율이 안 좋거든. 홈런도 많이 못 치고. 그러니까 좀 접촉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메이저리그는 수비를 잘한다 못한다 사람 평가하지 않고 그게 자동화돼 있어. 그러니까 타구의 각도, 타구의 회전수, 지면과의 각도 이런 거를 카메라가 바로 인식해서 바로 계산해요. 리그 평균 수준의 야수면 그걸 잡을 확률이 몇 퍼센트 바로 계산해요. 그래서 모든 수비 플레이를 다 끌어와서 그 선수의 수비력을 그냥 걔가 분석을 해버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 사례를 보시면 야구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 중에 이렇게 아까 김성근 감독님처럼 막 소수의 전문가가 걸르는 거를 좀 안 하고 일단 최대한 다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팀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게 있고 그걸 해봤더니 진짜 중요한. 그래서 발견한 게 뭐 출루율이고 프레이밍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성공적으로 찾아진 경우고 이거 이면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데이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시카고 컵스나 보스턴이나 휴스턴 같은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야구 사례고요. 제가 10분 안에 좀 요거 마무리하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는 뭐냐면 경기 외적으로 뭐 스포츠, 레저, 관광, 여가 트렌드를 예측하는 이런 쪽은 주로 SNS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의 기호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고요. R은 컴퓨터 공학을 모르는 분도 쉽게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문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R 가지고 해보시는 거 권하고요. 이거는 정말 쉬운 책을 사시면 따라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R은 엑셀만큼 쉬워. 엑셀 쉽진 않구나. 그러니까 엑셀을 간단하게 이용하는 그런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엑셀도 제대로 이용하면 끝도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R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한 거 이런 단계로. 그러니까 e스포츠랑 관련된 데이터를 뭐 이거 상세히 말씀드리는 거 의미 없을 것 같고 이런 단계로 수집을 했고요. 이거를 R을 이용해서 이거 자주 보시죠, 요즘에. 이게 워드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좀 글자 크게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그리는 건 R이 그냥 한 줄만 타이핑하면 이거 그려줘요. 이렇게 한 거고 이걸 좀 줄여서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관 분석을 했어요. 연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기저귀를 사러 가는 그 젊은 아빠들이 뭐 맥주도 사더라. 뭐 그런 게 다 연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간의 관계 이걸 하던 사람이 뭐 적어도 하더라. 뭐 그런 건 좀 적었으면 관심사 한번 보시고요. 이제 크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연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스포츠, 대회, 시설, 크래프트, 경기, 리그 이런 걸 언급한 경우에는 뭐 98% e스포츠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어들 간의 관계 이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룹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단어 단위로 하면 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원이 크면은 자주 언급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좀 서로 같이 나타나는 애들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좌측 보시면 리그라는 단어가 있으면 경기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 스타 뭐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사라든지 블로그의 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보고 뭐 나름의 이런 코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멘트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NS나 인터넷에 사람들이 올리는 의사표시라든지 글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e스포츠와 어떤 걸 같이 생각한다든지 뭐 어떤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e스포츠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기발한 방법을 쓰시는 것보다는 좀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 하시는 게 좋고 그 경기 내에서 그거는 다른 팀 안 쓰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창적인 걸 써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45분이니까 55분까지 갖겠습니다.